네, 반갑습니다. 저희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학부생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수업 들으신 분들 아닌 분들 막 섞여 있다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뭔가 이런 거를 그냥 알고 짚어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기사로 살펴보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붙인 거는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이 뭐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글자로 보기보다는 실제 우리 이제 기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디지털 포렌식 관련된 그런 인력들이 어디서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기사에 보면 많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디지털 포렌식 팀을 꾸렸다 이런 얘기 나와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의 영역 해가지고 실제 어느 곳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어떠한 역할로 쓰이고 있는가 이제 그걸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 하게 되면은 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을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조직 외에도 디지털 포렌식 팀을 꾸린 조직들이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뉴스 보셨으면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몇 개 살펴보고 그럼 과연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매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사 속에 디지털 포렌식이 언급됐던 그런 걸 제가 몇 개 뽑아왔는데요. 여기 제목에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120억대 비트코인 환치기를 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물론 요즘 비트코인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포렌식으로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제 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제 작업을 주도한 그 검사분이세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거를 사실 알려면 악한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환치기라는 걸, 저도 사실 환치기가 뭔가, 제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치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그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중에 이제 우리가 양쪽 나라에다가 이렇게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A 나라에다 계좌 1을 가지고 있고 B 나라에다 계좌 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A 나라에서 B 나라로 이렇게 이제 자금을 보낼 때에는 이게 정해진 그 법에 따라서 이 외국한 은행을 이제 거쳐서 송금 목적 같은 거 알리고 그리고 환수 수수료 있고 이런 걸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환치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걸 거치지 않고 이제 자금을 유통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A 나라 계좌 1이 있고 B 나라의 계좌 2가 있어요. 그럼 이제 A 나라의 화폐로 그러니까 A 나라의 화폐로 이 계좌 1에다가 이제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B 나라에 가서 B 나라에 있는 그 화폐로 돈을 찾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서로 다른 그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환율로 발생하는 차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송금 목적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환전할 때 발생하는 그런 수수료 이런 것도 지불하지 않고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우리가 그 돈의 흐름 같은 거를 잡을 때 이게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치기하고 같이 접목해가지고 관련된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제 잡았느냐? 우리가 그냥 쉽게 봐도 알 수 있는 게 A 나라 계좌, B 나라 계좌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컴퓨터 시스템에, 은행 관련된 시스템에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가 A 계좌에다 A 나라의 계좌 1에다 돈을 올리고 그 다음에 B 나라의 계좌 2에 가서 돈을 찾으려면 당연히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로그인하고 돈을 송금하고 입금하고 하는 이러한 작업을 할 거예요. 뭐 그런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도 보면은 휴대폰과 컴퓨터 20대를 포렌식 방식으로 샅샅이 훑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물론 이제 이 기사를 쓴 그 기자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샅샅이 훑었다라고 써 있어요. 예,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던 거죠. 이게 관련된 그 흔적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게 정상적인 어떤 자료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사용 흔적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돈을 보냈고 언제 돈을 찾았느냐 그 날짜쯤 해가지고 그 시스템과 그 은행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이런 흔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그 결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그 휴대폰하고 컴퓨터 20대라는 거지 실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정보가 이렇게 딱 뭐 어느 폴더에 어떤 자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분명히 거쳤을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던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시스템을 샅샅이 훑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작업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디지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컴퓨터, 이러한 휴대폰과 컴퓨터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찾아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우리 알고 있다시피 휴대폰도 보면은 아이폰 계열이 있고 또 그 안드로이드 계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체제에 따라서 정보가 저장되는 위치가 다르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운영 체제 그리고 운영 체제 버전에 따라서 역시 다 달라질 수 있고 또 해당 운영 체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에 따라 역시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 컴퓨터 이러한 그 디지털 시스템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사용 흔적에 따라서 이제 범행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러한 휴대폰과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 흔적을 찾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분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분석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운영체제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시스템 포렌식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포렌식은 운영체제에 따라서 시스템에 저장된 로그나 아니면은 뭐 시간 정보, 사용 흔적 이러한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건과 관련된 시간 전후로 그 발생한 시간 전후로 그리고 해당 사용자의 활동 같은 것을 유추하는 데 이제 사용하는 그런 포렌식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시스템이 워낙에 다양하죠. 예전에는 그냥 PC, 컴퓨터만 있으면 됐었는데 요즘은 컴퓨터도 그냥 PC, 그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고 노트북이라든가 랩탑이라든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에서 우리 실생활에 많이 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개념이죠. 그래서 모바일 시스템에서 많이 우리가 사용을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실생활과 관련해서 작업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포렌식 쪽으로도 역시 따로 또 이제 분야가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모바일 시스템 내에 이제 정보를 분석을 해서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앱을 실행시켰을 때 그 앱이 언제 실행이 됐다거나 이러한 정보를 역시 다 찾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포렌식이나 모바일 포렌식이나 다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을 사용한 흔적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디지털 포렌식에 이제 본격적인 그 업무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이 이 디지털 시스템이 항상 보면 새롭게 버전업되고 새로운 기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먼저 말 그대로 이제 공부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뭐 수사 기관이 됐든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하는 연구자가 됐든 새로 나오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 디지털 포렌식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신버전이 나왔다. 보통 신버전 나오기 전에 이제 베타 버전 같은 거 나와서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리 받아가지고 분석하고 어떤 식의 구조를 갖고 자료를 어떻게 얘네들이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남들보다 먼저 빨리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그 디지털 포렌식 관련돼서 공부를 하면은 다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신버전이 나오기 전초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미리 이제 막 공부를 해가지고 그 구조를 파악해서 발표하고 이런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우리가 쉽게 가장 어쩌면 디지털 포렌식에서 기본이 되는 그러한 그 업무일 거예요. 시스템을 분석하고 해당 기기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해서 관련된 이제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떤 사건에 관련된 기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공부하는 친구가 그 적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보안 전문가라면 디지털 포렌식도 익히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보안과 관련된 일을 했고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사건이 식당이었대요. 식당에서 이제 그 고객들이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제할 때 신용카드 정보가 이제 그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저 식당에서 보안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저 포스 시스템에 문제가 없더라 라고 결과가 나왔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이러한 신용카드 정보가 이제 날아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을 이용하는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너희 식당을 이용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보안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한번 그 시스템을 분석해 달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포스 시스템에 보통 이제 보안 전문가들 하게 되면은 이 해당 시스템의 어떠한 취약점,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 시스템을 이제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저 포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저장 매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 저장 매체 안에 악의적인 소프트웨어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저 포스 시스템에서 작동하고 있는 멀웨어가 있었는데 그 멀웨어가 하드디스크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서 운영되는 애가 아니었고 얘는 램에 상주돼서 램에서 자기 모습을 숨기고 실행할 때 나타나고 램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그 멀웨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요즘 얼마 전부터 우리가 실제 이제 디지털 포렌식에서 가장 그 쉽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가 활성 시스템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 현장에 가서 이제 하드디스크나 이런 저장 매체, 디지털 시스템이 있으면은 해당 디지털 시스템의 저장 매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압수 범위 안에 들어야겠죠.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면 되는 건데 시스템이 켜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 아니면 이전에 뭔가 동작하고 있었던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활성화된 주기억 장치 안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실제 시스템이 꺼져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시스템에서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현재 활성화된 시스템을 건드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활성화된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는 아주 그 실제 분석 도구라든가 분석하는 기법도 잘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가 보안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가 이제 이 메모리 포렌식 해가지고 이게 그 처음에 디지털 포렌식 나와서 그 활성화된 시스템, 비활성화된 시스템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리고 사실 비활성화된 시스템 위주로 많이 그 기술이 발전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점차적으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보면은 이 어떤 조직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그 조직에 가게 되면은 그 조직이 분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 시스템이 그 조직이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핵심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서 이거 분석해야 되니까 전원을 끄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거든요. 그 조직은 지금 그 시스템이 굴러가야지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 맘대로 수사하겠다라고 무조건 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5, 6년 전부터 메모리 포렌식 하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저자도 메모리 포렌식과 관련돼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안 전문가다 하더라도 실제 디지털 포렌식 측면에서 이 시스템이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이걸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은 이 전자의 그 보안 전문가처럼 분명히 멀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측면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보안 관련돼서 내용을 볼 때 디지털 포렌식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자 이런 얘기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멀웨어가 램에 상주되어 있었다라는 거라고 하면서 이 전문가는 시스템을 검사했고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전문가가 와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스 시스템에서 멀웨어를 발견했다. 카드가 긁힐 때마다 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멀웨어였다. 공격자는 요 램의 짧은 주기에 기대어 멀웨어를 숨기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멀웨어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왔던 이 전문가가 디지털 포렌식에서 실제 분야, 분석하는 분야. 근데 사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이 워낙에 분야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한쪽 분야만 알고 있으면 또 다른 쪽 분야에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전문가가 이걸 잘 찾아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사했던 전문가는 컴퓨터 디스크 내에 있던 파일들만 조사를 한 거였고 두 번째 조사에서 램상에 있던 자료를 조사를 해서 발견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분석 대상이 이제 휘발성 자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지털 포렌식에서 얘기를 할 때 휘발성 자료와 관련돼서 뭐 휘발성 데이터, 휘발성 포렌식 또는 라이브 포렌식, 메모리 포렌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내에 활성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이 기사를 쓴 그 사람이 이 레트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이 레트로스코프라는 것이 기기 내에 암호화된 정보를 복구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면 이제 메모리 포렌식을 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되어 있으면은 암호화된 내용이 언젠가는 실제 쓰일 때 풀리잖아요. 그 풀리는 시점이 메모리에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바로 그때 원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암호화된 게 복화되기도 하고 복화된 게 다시 암호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된 자료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암호화된 자료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기술이 같이 접목돼서 복구해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비활성 데이터, 비활성 시스템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라이브 포렌식이라고 해서 메모리상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넷마블 채불 잡아낸 디지털 포렌식. 그래서 노동법 위반 꼼짝마 이렇게 하고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 이거는 실제 이 서울지방고용노동원에서 이제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넷마블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 기업들이 아마 직원들이 실제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제 꼭 기록해야 된다 뭐 그런 규정이 없나 봐요. 근데 이러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직원들의 이제 출퇴근 그다음에 야근 수당 이런 걸 하려면은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야근했느냐 이런 거를 다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야근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서만 우리 일을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찾아냈느냐. 우리가 보통 이 기업에서 그러니까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전산화되지 않은 곳이 없죠. 그렇죠? 웬만하면 다 전산화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회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시스템에 기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하는 방식이 물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뭐 회사에 들어오면서 문에서 이렇게 출근 어떤 그런 인식기에다가 내가 출근했다라고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회사에 들어와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시스템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컴퓨터 전원을 켜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버에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아보려면은 다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회사 입구라든가 아니면은 근처에 CCTV 있잖아요. CCTV에 보면 또 다 요즘은 촬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역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많은 양의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제 찾아낸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에 있는 서버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CCTV,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삭제된 자료 이런 거를 복원을 해가지고 다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산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실제 출퇴근 시간 정보라든가 컴퓨터 사용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지급한 야근 교통비 및 식대 지급 내역을 확인을 해서 실제 기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숨겨진 이러한 그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할 때 보통 기업들이 거짓말을 할 때 대부분 보면은 숨겨진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때에는 원래 자기네의 정보가 있고, 그리고 공시된 자료로 내보내려면은 자기네 회사가 되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로 공시된 자료는 아주 깨끗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자료는 그 겉에 드러난 서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정을 저지른 실제 기록들이 있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줬고, 내가 회사의 자금을 얼마를 빼갔고, 이런 걸 자기 나름대로, 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수첩 같은 데다 막 적어놓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2의 서버가 하나 더 있어요, 보통. 그런 부정을 저지른 기업들을 보면은. 그럼 이러한 서버는 그 조직에 가서 압수를 하러 가게 되면은 당연히 겉으로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그 조직의 어떤 전산망을 잘 아는, 또는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의 그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그건 수사관의 노하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숨겨져 있는 서버를 찾으면은 그건 정말 빙고죠.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서버나 자료를 찾는 이러한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삭제된 자료를 이제 복원을 해서 찾아내고, 이 삭제된 자료 복원이 보통 이제 회계 자료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삭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데이터 자체가. 근데 이제 실제 그 파일 시스템 내에 있는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삭제된 레코드 같은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복원을 해보면은 그 회계에 관련해서 어떤 그 날짜 안에 일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 관련쯤 해가지고 보면은 그 잘못된 정보를 막 삭제하고 다시 수정하는 그런 흔적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건 삭제된 자료를 복원을 해서 이게 정말 잘못된 자료였는지, 아니면 이 조직에서 뭔가 숨기기 위해서 삭제했는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그런 전산 자료를 이제 다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양이 정말 방대하죠.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산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CTV 영상, 통화 기록 분석, 그다음에 회사의 전자우편, 그룹웨어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찾아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이, 포렌식 팀이 근로시간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건물 출입 기록 880만 건을 이제 찾아서 분석을 한 거고, 시스템 접속 기록, 그리고 컴퓨터 사용 기록, 그다음에 야근 교통비 및 식대 지급 내역을 다 찾아서 분석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보안 카메라나 스마트폰 통화 기록, 그다음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부당 노동 행위, 취업 방해 사건의 그런 증거를 찾아내고, 그리고 회사의 전자우편, 그룹웨어를 통째로 다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런 걸 이렇게 다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한다라는 게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분석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제 낱개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룹 전체, 그룹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그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써야겠죠. 그래서 자료를 가져와서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따져서 그 분석 도구에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그 포렌식 어카운팅이라고 있어요.
포렌식 어카운팅이 조직 내의 전산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이 조직이 어떤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상 징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렌식 어카운팅 하게 되면은 어카운팅이니까 회계 관련된 자료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기업이 그 부정을 저지를 때 돈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는 걸 찾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만약에 내가 어떤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조직인데, 이 물건을 판매하는 이 조직이 여러 곳에 상점을 가지고 있어. 근데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자체의 주인이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또는 기업이 직원이 저지르는 부정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직원이 저지르는 부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관련된 의심이 가는 그 상가에 실제 돈이 오가는 시스템이라든가 그 근처에 CCTV를 돌려보면은 아주 쉬운 거는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뭐 딴 데로 집어넣는다거나,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금고에다 안 넣고 뭐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는다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다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도 또 보면은 그런 그 수법이 또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렌식 어카운팅이 실제 이제 기업의 전반적인 그 업무 프로세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가 원활히 원래 정해진 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업이 거래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선 항상 어떤 재료를 사갖고 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재료를 사갖고 오니까 내가 사오는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재료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판매되는 곳에 돈의 흐름이 가야 되는데 다시 재료를 사온 기업으로 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흐름이 매끄럽지 않으면은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를 다 보고 분석을 통해서 찾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고, 업종별로 그 업무 프로세스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런 걸 가지고 전산 자료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렌식 어카운팅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포렌식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료를 또 역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을 이제 갖고 와서 숨겨져 있는 파일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 특성에 따라서 삭제된 거 복원도 해야겠고, 또는 조각난 파일 같은 것도 역시 우리가 그 파일 카빙을 통해 가지고 합쳐서 분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일 시스템 분석은 이 포렌식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 이제 이러한 숨겨진 파일과 조각난 파일을 찾는,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고, 이 포렌식 어카운팅은 흔히 생각할 때는 포렌식하고 다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진 조직에 관련돼서 그 어떤 부정을 찾고자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실제 많은 부분에 우리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대상이 되는 것은 디지털 시스템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디지털 시스템이 워낙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 매체를 가지고 있는, 뭔가 자료가 기록되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은 다 디지털 포렌식의 그 분석 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포렌식 어카운팅, 클라우드 포렌식, 뭐 새로운 분야가 나올 때마다 계속 포렌식이 붙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포렌식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디지털 시스템은 거진 없죠. 의미가 없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법규도 우리가 반드시 같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시스템에서 어떤 증거를 찾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 그 증거를 찾았는데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과 법규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화된 데이터냐 비활성화된 데이터냐 이런 식으로도 역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디지털 포렌식을 필요로 하느냐? 우리 알고 있다시피 뭐 검찰, 경찰 이렇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당연하고요.
여기 프린트가 공정위입니다. 이거는 그 기사가 났던 거예요. 여름에 8월 10일 날 이 공정위 CSI 출범해가지고 디지털 포렌식 조직을 원래는 5명이었는데 17명으로 확대한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정위에서 왜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공정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가 그 각각 그 기업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끔 조율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기업들이 자기네가 저지른 그러한 그 부정을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증거인멸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행정안전부에 포렌식 조사과 신설을 요구했는데 이제 예산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인가 10월쯤에 하여튼 사람을 뽑았어요. 뽑아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된 자료를 복원한다거나 숨겨진 시스템이나 자료를 찾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그 자료를 그 해당 기업의, 그러니까 그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그 업무 프로세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원래 학위를 포렌식 어카운팅으로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마어마하게 자료 분석을 했어요. 600 몇 개가 되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게 이제 실제 그 기업의 실제 그 밑에 있는 재무제표 실제 그 회계 자료는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되어 있는 재무제표 600개 정도 넘는 기업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다 그 계정별로 다 분류하고 연도별로 분류하고서 분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했는데, 그게 그 업종에 따라서 계정 정보, 어떤 자료의 흐름 이런 것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도 만들었었어요. 분석 도구를 만들 때 자료를 이제 다 그 기본 단위, 계정 단위로 다 뿌린 다음에 어느 계정과 어느 계정 간의 뭐 상관관계, 아니면은 뭐 값 간의 차이, 뭐 평균 같은 거 내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 병무청. 사실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병무청에서 왜 디지털 포렌식을 필요로 할까 하고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실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낮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잔머리를 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점점 진화되고 다양한 신종 병역 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그 병역 면탈 범죄의 어떤 그런 패턴이 있겠죠. 이런 그 내가 병역에 그 면탈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 실제 이제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보고 병원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그 진행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병무청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란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농식품 원산지 위반 과학 수사로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개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 원산지 위반하고 과연 디지털 포렌식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러한 그 농식품 원산지를 판별하는 것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뭐 줄이 몇 개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기사에서는 그 돼지고기가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산이냐 외산이냐 이제 이거를 할 때 그 이 육질에 가지고 포함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구성 요소가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이러한 그 방법으로 그 판별을 한대요. 제가 여기다 적었는지 여기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첨단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장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찍 하고 아 이건 맞다 아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이런 기록들을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단계별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와 자료가 있어서 이러한 그 원산지를 위반을 했을 때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위반했는가 그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 그 다음에 실제 그런 그 장비에 남아있는 자료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개소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디지털 포렌식 관련돼서 많이 그런 조직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되게 사실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보보호 관련된 그 공부를 하는 연구실을 보게 되면은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연구실이 막 인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취직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뭐 경찰, 검찰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금융당국 디지털 포렌식 불공정 조사 시스템, 주가 조작 엄단 나선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과 불공정 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이제 밝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뭐 우리가 다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모든 게 다 전산화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자료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은 가장 강력하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의 그러한 그 기술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를 찾는 거 이것도 하나의 역할이긴 한데 이러한 그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상 징후를 미리 찾는다면은 사건이 크게 발견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렌식 어카운팅에서는 사실 이 디지털 포렌식이 실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그 기업이 어디에서 회계 부정이 정말 저질러졌는가 이런 걸 찾는 데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회계 부정과 관련된 징후가 나타나면은 먼저 가서 손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의 회계 부정, 그러니까 보통 조직이 이런 주가 조작이니 뭐니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 나라 경제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 경제에 그냥 이렇게 미비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라 경제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가 발컥발컥 뒤집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법률이 생기고 회계 관련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상 징후를 찾아가지고 큰 부정이 저질러지지 않게끔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이 사실 금융 관련해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 경찰 이렇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물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검찰, 경찰이라고 썼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은 더 있어요. 그런 기관에서도 다 디지털 포렌식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검찰, 경찰에 이어서 대표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관련된 그 인원을 많이 뽑은 데가 로펌이에요. 이 로펌에서 이제 그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할 때 혹시 이제 분석하는 작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펌에서도 많이 디지털 포렌식 팀을 꾸리고 있고 우리가 본 것처럼 공정위, 병무청, 농관원 이런 데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이제 그 기술을 접목해서 조직이 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러한 조직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삭제된 자료를 복원을 해서 실제 현재 상황에 잘 맞게 판단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분석해야 하는 자료가 이게 뭐 한두 줄, 한두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행동 패턴 같은 것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 징후,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다거나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쓰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상 징후를 탐지를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사전 예방이라든가 관련된 증거를 찾는 이러한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뭐 CSI처럼 이렇게 수사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뭔가 하여튼 찾아내고 어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내고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그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수사 및 민형사 소송 등 법정에 사용되는 증거의 수집, 보존, 분석을 위한 응용과학 분야의 통칭, 뭐 법정 변론을 위해 이용되는 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에 사용되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최종 목적지는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요구하는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모든 그러한 그 연구 분야들이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얘를 알려면은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디지털 포렌식이 뭐다 라고 정의를 내린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절차가 나와요. 절차가 나오는 이유는 이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법정에서 채택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고 그 작은 문제가 법정에서 채택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을 손실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전자적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제출이라는 것이 바로 큰 목적이고, 컴퓨터 관련 조사, 수사를 지원하면 디지털 데이터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과학적, 논리적 절차와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 해당 디지털 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특정 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은 하여튼 어떤 증거를 찾는데 그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돼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럼 법정에서 채택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이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반드시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는 위변조와 훼손이 용이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수집된 이후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집된 이후에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때는 기술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들을 나뉘어집니다. 기술적으로 얘는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완해 주는 것이 관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무결성, 진정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 다루는 도구의 신뢰성 이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을 얘기를 할 때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신뢰성이 유지되는가 이쪽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서 무결성 유지에 어떤 기술이 어떻게 사용이 돼야 하는가 그리고 실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증거 능력을 손실하지 않게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갖춰져야지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포렌식은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과 관련돼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디지털 매체의 저장 공간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 필요로 한 그 사이즈보다 저장 매체가 워낙에 공간이 커요. 그래서 무결성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2기가짜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2기가 이미지에서 한 비트가 손실이 됐어. 그러면은 무결성이 깨지죠. 근데 이 한 비트 손상된 부분이 실제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는 곳이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요즘 그 판례가 무결성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조금 손실이 됐는데 그게 사건과 관련된
그쪽의 정보를 건드린 게 아니었어. 그런데 진정성이 잘 유지되고 있었어. 그러면은 실제 그 무결성이 손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질들이 신뢰성, 무결성, 진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도 역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결성 측면에서도 이미지 전체 통째로 무결성을 한다기보다는 뭐 섹타를 나눈다거나 뭐 트랙별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가지고 한 부분이 손상되었어도 실제 원래 부분이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디지털 포렌식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했던 기사 제가 해놓은 거고요. 결론은 디지털 포렌식은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재밌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디지털 포렌식이 학부하고 대학원에서 같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부에서는 주로 이제 원래 정해진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대학원에서는 정해진 커리큘럼에다가 이제 논문 보는 것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논문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사이버 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좀 디지털 포렌식의 이론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이게 많이 실습을 해야 돼요. 제가 과감히 실습 과제를 내고 시험에서도 이제 그 객관식, 주관식 단답형으로 해가지고 실습과 관련된 문제를 내는데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생분들이 만족해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많은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어렵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디지털 포렌식은 이론만 가지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직접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업을 들으시면 더 재밌는 디지털 포렌식 세계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